우리는 이제 어떤 논의를 수행하는가 하면 이 알고리즘들이 이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도구에 맞는 알고리즘, 이제 데이터 분포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고 그 도구가 이제 알고리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십자 모양의 나사가 있다 하면 이제 십자 드라이버 사용해야 되는 거고, 일자 하면 이제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게 이제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을 이제 골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현재와 같은 데이터 분포를 가정을 했을 때 KNN이 이러한 분포를 상대하는 것은 그 알고리즘의 원리상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이 이제 섰고요. 실제 결과도 이제 그러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도구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싶고, 그 도구로서는 이제 선형 모형을 제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선형 모형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가? 그런 점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형 모델의 가장 간단한 예측 모형은 직선입니다. 입력이 1차원이면 그에 대응하는 기울기도 1차원이라 그렇습니다. 편향은 직선의 절편입니다. 선형 회귀는 예측 모형을 따라 입력에 대한 출력을 결정합니다. 선형 분류기는 예측 모형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결정 경계로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같이 이제 살펴보면 가장 간단한 1차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차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력이 다음과 같이 이제 한 개의 특성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1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이제 수행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원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은 요 x1축에서 발생하겠죠. 그러면 x1축에서 뭔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y-값은 요 x에 대한 이제 y-값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것이 이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리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것이 다음과 같은 직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은 이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체감하면서 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제 코드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기존의 상황하고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기존의 요 부분의 셀을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형 모형 쪽으로 새롭게 이제 내려와서요. 우리 이제 논의는 이제 선형 모형이고요. 여기다가 이 선형 모형 쪽에다가 이제 붙여 넣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더 이상은 KNN의 논의는 아니기 때문에 KNN 부분은 좀 지우겠습니다.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동일한데, 이제 이 모형을 형성하고 이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아닌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재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주석 처리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형의 이제 예측을 시각화하는 요런 부분들도 일단 이제 조석 처리를 좀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실행할 때마다 매번 좀 결과가 이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이즈가 당연하게도 랜덤하기 때문인데요. 얘도 그 재현을 위해서 좀 난수 초기 값을 고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하고 랜덤 스테이트에서 적당한 난수 초기 값을 이제 고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요 앞에 np자를 지우시면 돼요. 요게 이제 조금 미묘할 수 있는데 그 난수 초기 값이 고정된 그 상태를 랜덤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넘파이 랜덤을 하게 되면 이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앞쪽에 np자를 이제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매번 실행해도 언제나 이제 동일한 그런 데이터가 이제 형성이 되고 또 저랑도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제 결과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코드의 문제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잠재적으로 확인하기에 용이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논의드린 대로 요 선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선형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직선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데이터는 1차원 데이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클론에서 준비한 알고리즘을 이제 도입하기 전에 우리가 그 직접 KNN 스타일로 어느 정도는 살짝 직접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이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는 건데 그럼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캡처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모형은 우리가 이제 직선으로 가정한다면 우리가 알아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울기와 이제 절편입니다. 형광색으로 하고 나면 이제 꼭 커서가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형광을 쓰지 말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기울기와 절편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선형 모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요것이 선형 모형입니다. 1차원에서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구분하고 싶은 용어가 있는데 이 모형하고 알고리즘하고는 이제 종종 혼용해서 서술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분하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그냥 이런 용어들은 부상 가는 방향의 표지판 정도이기 때문에 뭐 엄격하게 정의하는 뭐 그런 노력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형을 이제 특정할 수 있는데 같은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모형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알고리즘하고 모형은 좀 용어를 구분하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모형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형 모형인데요. 그러면 이 선형 모형을 이제 이미 이제 F라고 이제 부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X가 들어오고 기울기와 이제 절편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행하면 이게 선형 모형의 이제 가장 간단한 직선의 모형입니다. 요 기울기나 절편을 뭐라고 이제 부르는가? 그거는 그냥 임의적인 표기죠. 뭐 W라고 부르든 이제 뭐 A라고 부르든 그건 이제 임의적인 편이고 뭐 값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 W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계학습 쪽에서는 요 기울기를 곧 이제 가중치, 이제 웨이트의 이제 약자로서 이제 사용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기울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형 모형들이 당연하겠지만 기울기와 절편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형이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한번 이 직선의 모형을 가지고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지금 이 선형 모형이 있는데 이 PLT 이제 스캐터를 이제 수행하고 X 트레인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스캐터 이제 있는데 지금 요 선형 모형의 경우에는 훈련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기울기와 절편을 심어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구분하는 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의 X 전체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 코드가 간결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fx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거의 DGP를 알고 있어요. 진짜 원인. 요게 이제 DGP죠. 사실상 이제 알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진짜 현실의 데이터는 x의 기울기가 있고 절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이즈가 이제 낀 건데 그 기울기가 이제 사실상 1.0이고 요게 이제 0.0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만약에 딱 해주게 되면 해당 모형이 그냥 저 붉은색 점선에 완전 이제 겹쳐지게 되겠죠. 그런 거 이제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W를 1.0으로 이미 이제 알고 있으니까 B를 0.0으로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컬러를 이제 블랙으로 해가지고
요거 이제 그냥 플러스로 이제 해버릴게요. 이렇게 한번 먼저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지금 우리의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형에 대해서 우리 이제 F와 이제 W, B를 이제 특정하게 결정하니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일치하죠. 그냥 이제 바로 이제 겹쳐져 버리니까. 그래서 DGP를 아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 W와 B의 정답을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거를 DGP를 모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모른 척을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요거를 이제 모른다라고 이제 가정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엇나가는 값들을 한번 이제 설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2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이 W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면 우리의 이제 모형이 그 Y 1번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Y 제로라고 부를게요. 아이디얼한 거. 보시면 이제 우리의 목표를 좀 서술을 하면 목표는 정답에 가능한 근사해지는 게 목표죠. 실제. 근데 모형에 따라서는 그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요런 그 노이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뭔가 반영이 돼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직선으로 가정을 해버리면 노이즈를 직선으로 다 반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되지 못한다면 그나마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해당 모형의 최선이요. 그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이제 y0랑 y0번이 있을 때 y0가 y1보다 이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더 낫다라고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그죠? 근데 왜인가요? 이게 그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일치했잖아요. 어느 하나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 틀림의 정도 자체가 이제 크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모형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7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76페이지) 선형회귀의 최소제곱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금의 맥락이 여기에 대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부분 준비된 내용으로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형이 다른 것보다 더 나은지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도 학습의 목표는 정답에 가능한 가까운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과 예측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오차를 측정하는 방식을 정의해야 합니다. 선형회귀는 평균 제곱 오차를 활용합니다. 오차는 정답과 예측의 차이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 표본별로 측정된 오차는 전체적으로 취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종합 오차를 구해야 합니다. 오차가 양수음수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취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절대값이 필요합니다. 미분을 활용해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차를 제곱하여 합계를 구하는 종합 오차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본 개수로 정교화하기 위해 표본수로 나누어 주면 평균 제곱 오차가 됩니다. 종합 오차는 종종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의한 손실함수의 매개변수에 대해 해를 구하면 최적의 매개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이제 해보죠. 우리가 아까 평균 절대 오차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균 절대 오차나 이제 제곱 오차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차이점은 요거를 이제 절대값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제곱을 하느냐의 이제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이제 중요한 목표는 이 S계에 대해서 오류를 종합하는데 오류가 양수, 음수가 나와서 서로 상쇄돼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지 간에 요거를 이제 양수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그냥 절대 오차를 쓰지 뭐하러 이제 제곱을 했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해보진 않을 건데 이 최적의 매개 변수를 이제 찾는 과정에서 이제 주로 이제 미분의 기법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y가 x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2x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평균 절대오차 스타일로 이제 수행하게 되면 요 도함수가 그냥 상수가 돼 버리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변수가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미분의 기법을 활용해서 최적의 값을 구하는 것을 이제 하고자 한다면 지금과 같이 이제 제곱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동일한데 요 제곱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 요 미분은 이제 구체적인 얘기고 간단하게는 이제 수학적인 그런 이제 고려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적으로 이제 동일한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찾고자 하는 이제 대상이 이제 무엇인가가 이제 관건입니다. n차원 선형 예측 모형은 선형대수의 내적을 활용하면 보다 간결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선형 모델을 보다 일반적으로 표기하면 입력과 입력에 적용되는 가중치와 편향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와 편향은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선형 모델의 출력은 매개 변수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 출력에 대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 대해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는 것이 곧 학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학습을 시각화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 학습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논의하기에는 KNN은 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KNN은 학습을 하라고 했더니만 그냥 문제집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학습인가? 좀 이제 의구심이 이제 들죠. 그런데 그 선형 모형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직관적인 형태의 학습에 이제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지금까지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또 다음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토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시나요? 아니면은 대략적인 방향성을 납득하시나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전에 점심시간 때 식사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 기억 안 나시면 치매겠죠. 그죠? 근데 가시는 길에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다 기억나시나요? 그게 다 기억나면 잡힙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그 디테일들을 다 기억하는 것은 지능적인 동작으로 오히려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좀 이따가 퇴근하시겠죠. 근데 퇴근하실 때 막 스마트폰 보면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가거든요. 근데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 타고 이제 잘 가는데 왜냐면 우리는 대략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추상적인 나의 동선이 있어요. 동선과 이제 계획이 있는데 그 동선의 계획에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얼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집에 가는 데 있어서는 노이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작하는 방식은 K 스타일이 아닌 거는 상당히 확실해 보이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동작하냐? 정확하게 잘 모른다가 결론입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그 이런 논의가 있죠. 챗GPT의 의견을 물어보자. 이런 그 서술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서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걔는 생각이 없어요. 걔는 생각이 없고 이제 내부에 형성된 어떤 이제 모양에 따라서 이제 뭔가를 이제 수행하는 건데 그 방식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이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기계학습들이 동작하는 것은 아무리 복잡해도 사실상 이런 거를 수행합니다. 근데 이거는 선형 모형이지 딥러닝은 아니잖아.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 선형 모형은 딥러닝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상 선형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점은 이제 딥러닝 보시면 좀 더 잘 납득하시려고. 그래서 선형 모형을 잘 이해하시면 현재 딥러닝을 한 3분의 1쯤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어, 현재로서는 그 기계학습이 동작하는 데 근본적인 원리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 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저런 여러 가지 모형들 중에서 적합한 것을 결정하는 과정이 학습이에요. 그래서 그 저 직선이 저 어딘가에서 다른 것들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기울기와 절편을 찾아내면 이제 학습에 잠재적으로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소개를 이제 드렸으니까 구체적인 이제 코드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하는데 지금 요런 상태의 그 모형이 있는데 얘가 이상적인 모형에 비해서 이제 열등하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정량적으로 그 정도를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 품질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답하고 예측값이 이제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무엇의? 오차의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러면 오차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빼면 되겠죠. 근데 아까는 절대값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곱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평균 제곱 오차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그 타겟값하고 모형의 그 차이를 구하는 손실값을 한번 이제 획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요거를 편의를 위해서 그
y predict 1번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모형, 모델 1번에 대해서 이제 손실을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그 값은 이제 평균 제곱 오차에 정답하고 이제 첫 번째 모형의 예측값하고의 이제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값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그 좀 느껴보기 위해서 이제 이상적인 이제 모형의 경우 이 평균 제곱 오차가 그리고 자명하지만 예측이 그냥 바로 정답인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이제 가장 자명한 것은 이제 예측 자체가 정답과 완벽하게 일치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손실은 0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베스트죠. 적어도 최적화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노이즈가 좀 지글지글 끼어 있다 보니까 모형에 따라서는 그거를 완벽하게 다 반영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개 중에서도 이제 제일 그나마 최선의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면 손실이 0보다는 큽니다. 하지만 이제 작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제 W로 2.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해주면 얘는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이제 엇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과장해서 그리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실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손실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 좋은 거죠. 설령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요 W와 B의 값을 수동으로 삽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지금처럼 저차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보통의 많은 경우는 이 n이 1보다 훨씬 큰 편이에요. 그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일단 시각화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이제 사실상 이제 불가능이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직접 계산을 수행한다. 방정식을 풀어서. 요 방정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n이 뭐 한 뭐 수개 정도? 그 정도에서는 이제 방정식으로 계산하는 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데 이제 요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도 안 되고 직접 이제 계산하는 것도 좀 어렵고 이런 경우에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사이클런 당연하고요. 이번엔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리니어 모델,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어디를 이제 교체를 해주셔야 되냐면 아까 이제 주석 처리했던 요 부분 있죠?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살리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KNN 알고리즘은 사용 안 하죠. 이건 이제 현재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한계가 명확하니까.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은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선수 교체한 거죠. 그런데 알고리즘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는데 지도 학습이라면 결국은 이제 훈련 데이터로 훈련을 다 같이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 훈련과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점수를 뽑아보는 이런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알고리즘을 교체해 주는 거 이외에는 이제 동일하게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형이 지금 이제 훈련이 됐어요. 훈련이 돼서 점수까지도 나왔을 겁니다. 점수를 한번 볼까요? 네, 나왔네요. 이 점수를 이제 보니까 훈련 점수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시험 점수도 그 0점에 이제 못 미칩니다. 야, 그러면 이거 왜 써? KNN이나 뭐 얘나 뭐 도찐개찐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기회를 줘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면 이게 점수는 별로 잘 못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를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주석 처리했던 요 두 부분도 다시 한번 이제 살려서 시각화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점수는 안 좋은데 그 원인도 좀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얘가 어떻게 예측을 수행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모형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형성된 모형은 이제 선형 회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된 거고, 선형 회귀가 지금 형성한 것은 직선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 이상적인 직선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시각적으로는 좀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한 부분의 방식을 조금 이제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형 회귀는 이제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fit을 이제 수행하고 그 결과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최적의 기울기와 절편을 이제 구합니다. 그 과정이 fit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사실상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KNN하고 이제 상당히 다르죠. KNN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여주면 그냥 모형은 모형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민망하고 그냥 데이터 자체예요. 훈련 데이터. 그죠? 그런데 이 선형 모형의 경우에는 요거를 조금 추상적으로 쓰면 이제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적절한 W와 B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요 W와 B를 합쳐서 매개 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통일된 용어는 아닙니다. 문헌들마다 사람들마다 이제 다른 용어를 이제 쓰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개수, 코이피션트 요런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뭐 보시는 문헌에 따라서 이제 기타 등등 이제 많은데 그런데 그 머신러닝 쪽에서는 얘네들을 매개 변수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가 많고 개수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는 약간 이제 통계라든지 요런 쪽에서는 이제 개수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선형회귀한테 기대가 컸죠. 이 선형회귀가 우리 이제 기대가 뭐였냐면 이상적인 모형이 그나마 이제 이상적인 게 있는데 이것에 이제 거의 근사한 그런 것을 이제 선형회귀가 찾아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가 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약간 좀 엇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각적으로는 그래도 좀 근사한 편이에요. 하지만 실제 점수 자체는 좀 안 좋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 예측을 수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학습 시점에서 최적의 매개 변수가 이제 설정이 됐는데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요 시점에서는 이 매개 변수 요 W와 B를 합쳐서
이제 매번 요거 두 개를 쓰는 게 좀 번잡하니까요. 세타라고 하는 표기를 좀 도입하겠습니다. 요 세타를 활용해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수행하는데 요 시점에서는 이미 이 매개 변수는 그 학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훈련 시점에서 설정된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이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해서 새로운 출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된 기울기와 절편이 새로운 데이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좋든 나쁘든. 그죠? 야, 근데 뭐 이게 그 내가 보니까는 생각보다는 이제 그 KNN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얘한테 유사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 시각적인 거에 비해서는 지표가 많이 안 좋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이 지표는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야? 역시 이제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규모가 좀 작은 게 문제가 아닐까 이제 싶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규모를 조금 증가시켜 줘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X에서 이제 100개를 이제 해보라고 했는데 요 범위를 좀 늘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너스 10부터 이제 10까지 범위도 늘리고 100개 대신에 한 200개 정도로 400개 이렇게 이제 늘려볼까요? 확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늘려가지고 한번 이제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기존의 S1이라고 이제 하면 지금 이제 S2로 증가시킨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S1이 100이었는데 표본의 개수를 400개로 증가시킨 겁니다. 그 왜 그랬냐 하면은 이 선형 모형이 그 지금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 포인트가 좀 모자라지 않았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다음 같이 이제 해봤고요.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지표들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극적인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기존에 100개의 표본이 있을 때는 훈련 점수가 한 70점대였고 시험 점수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얘 이제 표본을 이제 늘리니까 시험 점수가 일단 최적화 점수가 95점에 가깝게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점수의 경우에도 그만큼은 이제 95점은 아닌데 예전에 비해서는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표본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걸로 인해서 실제 이제 모형의 성능에 큰 차이를 줬자.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형들은 개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규모.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시각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죠. 예전에는 조금 엇나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 이상적인 직선에 뭔가 이제 대단히 일치한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주고 있죠. 그래서 선형 회귀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마음속에 이상적인 직선을
찾는데 대체로 이제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